김과 이것 함께 먹었더니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딸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한답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6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의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김이 암까지 예방한다고? 네, 맞습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그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지요.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요?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답니다.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지요.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와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지요.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을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과 비슷한 해조류인 미역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먹는 식재료죠.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 경화를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되어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의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960mg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지요.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1000mg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신다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는데요. 그 이유가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인데요.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는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며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하여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어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탁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몸에 기력이 없다고 하죠. 힘이 없고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요.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의 부족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3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만 드시길 바랍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고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암의 발명률이 높아지고 있어 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미역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식품으로 아주 좋은데요. 미역에는 요오드와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 요즘에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뇌졸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으로는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작용도 하여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 미역과 함께 드신다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 주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에 칼슘이 너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해결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이 호르몬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알칼리성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된답니다. 잡곡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건강한 식단이 떠오르시죠?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곡밥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암에 걸리고 치매도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잡곡밥, 건강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은 바로 독소 때문입니다. 어떤 독소냐? 바로 렉틴과 밀베아렉틴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이 장벽에 구멍을 만들어 장누수와 뇌누수를 유발하여 만성염증과 치매를 발생하게 하는데요. 밀베아렉틴은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보다 입자가 더 작아 더욱 위험한 독소입니다.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아서 위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구토, 설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칼슘, 철, 인, 아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렉틴은 소화기관 내벽의 세포에 결합하여 장내 세균의 성장과 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렉틴은 장기간 소화기관 내벽 세포에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가 이 소화세포를 나쁜 박테리아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병, 혈관염, 췌장염, 아토피성 피부염, 외양성 대장염 등 많은 염증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의사들도 두려워하는 암이 췌장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의사들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췌장암은 발견되기 어렵고 발견됐다 하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다른 장기의 전이가 잘 되고 증상도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의 위치도 초음파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증상도 다른 병과 오인되기 쉬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췌장암에 걸리면 거의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췌장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면 췌장은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고 척추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복막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해도 다른 장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비뼈가 끝나는 위치의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이 췌장의 사이즈는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췌장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인슐린 생산입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췌장에 암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달라집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나는 분은 다른 것보다 우선 췌장을 반드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췌장에 암이 머리가 아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긴다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의사들도 췌장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암에 생기면 증상이 없이 시간이 지체되고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엔 주변의 장기를 압박하며 영향을 주어야 통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가 됩니다. 발견되면 보통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고 수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려 발견이 되면
거의 사망신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는 시기가 되면 거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또 췌장이 소화효소를 분배하는 기관인데 문제가 생기면 변의 색이 바뀔 수 있습니다. 회색빛의 변을 본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췌장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보내는데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잘 안 되어 변에 기름이 뜨거나 지방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등이 아프거나 날개뼈 있는 곳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데 보통 정형외과를 가시게 되잖아요. 문제는 췌장인데 정형외과에서 아무리 MRI나 CT 찍고 진료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췌장이 문제라는 것을 찾았다고 해도 통증이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췌장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현미의 또 다른 독소는 바로 비소입니다. 독극물 비소? 맞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요. 모든 동식물에는 약간의 비소가 들어있는데요. 물이나 동물 조직에는 독성이 덜한 유기비소가 있지만 현미에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독성이 더 강한 무기비소가 있습니다. 현미의 이 무기비소는 매우 위험한데요.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되고 혈관 협착과 혈관 막힘, 고혈압, 심장병, 제2형 당뇨병, 뇌기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 노출되면 태아의 선천적 결함 위험을 높이고 태아의 발달 상태 또한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현미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때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오고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고칼륨혈증은 무력감과 근육 약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심장의 활동 역시 약하게 해 심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현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밥을 하면 됩니다. 렉틴, 밀베아렉틴, 비소는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담가 놓으면 최대 57%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를 살 때는 도정된 날짜를 꼭 확인하셔서 최근에 도정된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미 겉표면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덮여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지방은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요. 활성산소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도정된 날이 최근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은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하여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득이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과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약재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만든 쑥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의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두 번째로, 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로, 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드시고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염,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또한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 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하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떠도는 속설이 많기로 유명한 고사리, 외국에서는 독초로 알려져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고사리의 효능, 그리고 고사리와 상극인 것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고사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물로도 먹고 육개장에 넣어도 먹고 다양하게 먹는 고사리는 먹는 방법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고사리에 대한 속설들이 이 생고사리 때문인데요. 고사리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이 소문은 사실입니다. 다만 익히지 않은 생고사리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을 유발합니다. 또한 티아미나아제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 몸속에 비타민 B1을 분해하여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근육과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 각기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하고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고사리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끓는 물에 삶아 독소를 제거하고 말린 후에 쌀뜨물에 말린 고사리를 하룻밤 담가두어 남아있는 독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조들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고사리의 독성인 프타킬로사이드와 비타민 분해 효소인 티아미나아제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선조들의 방법은 아주 과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고사리의 효능의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 강화인데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은 바로 마늘입니다. 고사리에는 기능성 다당류와 산성 다당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고사리를 섭취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마늘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까지 제거해 주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마늘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여 혹시 모를 고사리 때문에 분해될 수 있는 비타민 B1을 보충할 수 있어 고사리의 단점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시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고 피로회복까지 시켜주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 문어가 있습니다. 고사리는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고사리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고사리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당과 지방, 콜레스테롤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한 것이지요. 또한 고사리에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문어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문어는 소화를 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한 고사리와 문어를 함께 드시게 되면 소화를 시키는데 매우 오래 걸리게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만성 소화 불량과 과발효로 인한 복부팽만 지속되면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고사리와 문어는 함께 섭취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섭취하는 것에 매우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인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필수 무기질과 비타민을 돼지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효능이 좋은 비타민 B1이 풍부하며 고사리에는 부족한 무기질들을 보충해주고 돼지고기에는 부족한 비타민을 고사리가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서로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인 것입니다.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메밀이 있습니다.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조리하는 요리들이 있는데요. 맛으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성 열로 인한 두통과 불면증을 해소하는데 처방할 정도로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성질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는데요. 메밀 또한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고사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을 너무 차갑게 하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사리를 드실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혈전 용해제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전 용해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혈전이 생성될 수 있고, 혈전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 뇌혈관에 발생될 경우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사리와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고사리를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사리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신장 기능 중 하나가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인데, 신장 질환으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주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돼지고기에 이어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으로는 들깨가 있습니다. 고사리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고사리에 함유된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고 뇌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관절염과 연골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프테로스틸벤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특별히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큰 효능이 있고, 풍부한 리놀레산은 뇌신경과 뇌세포 구성의 핵심 성분으로서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신경과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며 뇌졸중, 치매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것이지요.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표고버섯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와 셀레늄 그리고 항산화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칼륨과 철분 등이 풍부하여 영양성분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고사리의 미네랄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항암 효과 또한 강력해집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수박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